하우 수용소 시스템의 적극적인 일부였습니다. 하위 수용소에 배정된 여성 경비원들은 처벌을 내리고 강제 노동을 조직하고 대피 행진을 호위했습니다. 아그파 카메라베르크에서 란츠베르크 카우페링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존재는 제3제국의 마지막 시기를 특징 짓는 폭력의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소수도 아니고 부수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고 SS 기관 규정을 적용했으며 산업 및 학살 환경에서 수천 명의 수감자를 통제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상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행적이고 체계적이며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다하우 시스템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나요? 그리고 왜 소수만이 재판을 받았고 대부분은 익명으로 사라졌을까요? 엘프리데의 처형 힐드너, 모범적인 문장의 연대기. 1947년 5월 2일 아침 체코슬로바키아 피세크 교도소 복대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7세의 한 여성이 2명의 경비원과 함께 역사에 남을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안뜰로 걸어갔다. 루스 엘프리데 힐드너는 민간인 죄수의 회색 제복을 입고 마당 중앙에 서 있는 3m 높이의 나무 기둥을 향해 걸어가면서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 기둥은 정의의 엄숙한 상징이었다. 그날 힐드너는 제3제국의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로 인해 전후 유럽에서 처형된 소수의 독일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범죄자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일 뿐만 아니라 나치 학살 기관 내에서 여성의 잔혹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자행되어 온 한 장의 상징적인 종결이기도 했습니다. 루스 엘프리데 힐드너는 1919년 11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당시는 국가사회주의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세대의 많은 젊은 여성들처럼 그녀는 나치 이념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아마도 독일 여성연맹과 같은 청소년 조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청소년들은 인종적 원칙과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복종에 대해 세뇌되었습니다. 여러 군사 전선의 붕괴에 직면했을 때 힐드너는 다하우 강제수용소 단지에 의존하는 산업시설인 아그파 카메라 베르크 보조수용소의 보조경비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여성 노예 노동을 이용해 독일 무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생산했는데 여기에는 V1 비행 폭탄과 V2 로켓 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카메라베르크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추방된 여성 수감자들은 소규모의 보호감독관 집단의 감독을 받으며 힘든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힐드너는 피로나 저항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신체적 처벌을 기꺼이 가하는 사람으로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전쟁 후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그는 여성 노동자들의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도구로 그들을 때리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고 합니다. 1944년 12월 SS 당국은 힐드너를 플로센비르크에 의존, 하지만 운영상으로는 다하우 시스템과 연결된 헬른브레이츠 하부 수용소로 이송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군복용 직물 생산에 종사하는 약 500명의 여성이 머물렀습니다. 힐드너는 그곳에서 외부 감시 책임을 맡았고 막사의 야간 검사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수감자들은 불필요한 폭력 행위와 끊임없는 위협을 보고했습니다. 힐드너의 범죄 경력에서 전환점은 1945년 4월에 찾아왔는데 동부 전선의 붕괴가 임박하면서 SS가 하위 수용소를 급히 대피시켜야 했을 때였다. 4월 13일과 15일 사이에 당국은 헬른브레히트 수감자들을 남쪽으로 강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다하우 수용소에서 가장 잘 기록된 죽음의 행진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됩니다. 바이에른과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거쳐 10일 이상 지속된 이 대피 작전 동안 힐드너는 지친 수감자들에게 치명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전후 재판에서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행진을 따라가지 못한 여성 2명을 처형한 직접적인 책임자로 지목됩니다. 두 사건 모두 그는 근무용 무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머리 뒤를 쏘고 시골 도랑에 시체를 버렸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인지보다 유 근처에서 부대를 가로채자 행진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전쟁이 곧 끝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힐드너는 자신의 집단을 버리고 가짜 신분으로 시골 지역에 숨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2년 동안 체포를 피해 집안일을 하며 체코 마을을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익명성은 1947년 3월에 끝났는데 헬른 브레이트 생존자가 지역 시장에서 그녀의 신원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대피 행진 중에 여동생을 잃은 이 여성은 힐드너의 독일식 악센트와 그의 왼쪽 뺨에 있는 특징적인 흉터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이 신고는 지방 당국에 접수되었고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잠복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엘프리데의 이름은 힐드너는 나치 지도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국제위원회가 배포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그파에서 압수한 문서와 반대 신문을 통해 그녀의 신원이 확인된 후 그녀는 체포되어 재판을 위해 피색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피세크의 특별인민법원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시행되던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나치 협력자와 독일 점령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즉결 재판이 허용되었습니다. 힐드너에 대한 재판은 1947년 5월 2일 단 하루 만에 시작되어 끝났는데 이는 증거의 강점과 법원의 신속한 심리 방식을 모두 반영합니다. 검찰은 1944년 9월에는 아그페, 1945년 4월까지는 헬른 브레히츠에 힐드너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하위 수용소에서 압수하여 제출했습니다. 생존자 3명이 힐드너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증언했는데 그 중에는 대피 행진 중 힐드너가 젊은 여성을 쏘는 것을 목격한 폴란드 여성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증언들은 죄수들을 억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불균형적인 처벌을 가한 독단적이고 잔인한 경비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힐드너는 직접적인 살인 혐의는 부인했지만 강제 대피 과정에서 무장 호위 대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의 변호는 적절한 복종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데 국한되었으며 그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으며 불복종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책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기각하고 문서화된 구체적인 행위가 합법적인 군사명령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법적 틀을 토대로 힐드너가 나치 점령해서 전쟁 범죄, 살인, 학살 행위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량은 사형이었으며 현행 비상사태법에 따라 즉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처형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용된 교수대에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일부 인민법원이 기둥에 매달리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더 신속하고 상징적으로 더 엄중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방법은 서구 사법에서는 덜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모범적인 처벌 형태로 채택되었습니다. 교도소장과 법무부 관계자들의 감독해 피색 교도소 안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사형수의 몸통에 하네스를 묶고 분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를 기둥 꼭대기로 들어올린 다음 꼭대기에 고정된 갈고리에 매달린 고리를 그의 목에 두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장치를 조정한 후 하네스가 풀리면서 신체 무게로 인해 목이 졸리거나 심하게 넘어지는 경우에는 경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힐드너가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의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은 불과 몇 분 동안 진행되었고 교도소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했으며 교도소장은 내무부 상급 기관의 형 집행이 끝났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엘프리데의 죽음으로 힐드너는 다하우 시스템에서 저지른 특정 범죄로 동유럽에서 확인 기소 처형된 소수의 여성 나치 경비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 기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대규모 재판에서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국립문서보관소에 히틀러의 야만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의 사례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8년
힐드, 너의 이름은 프라하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보낸 민사 판결에 따라 처형된 사형 집행인 공식 명단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여성 경비원을 기둥에 매달아 처형한 유일한 사례로, 이로 인해 그녀가 받은 형벌은 동유럽에서 전후 정의를 상징하는 독특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하우 시스템, 여성적 공포의 구조. 다하우 강제수용소는 국가사회주의 정권이 설립한 최초의 체계적인 학살 연구소로서 제3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1933년 3월 20일 미넨에서 16km 떨어진 옛 화약 공장에 설립된 다하우는 SS가 점령된 유럽 대륙 전역에서 나중에 복제될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을 개발한 실험적 원형 역할을 했습니다. 초창기 다하우에는 주로 독일의 정치적 반대자들, 즉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노동조합원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 경찰이 행정을 맡았지만 1936년부터는 마침내 SS 경제 및 행정본부 산하 슈츠스타펠로 관리권이 이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자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며 운영상으로는 치명적인 기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하우에서 축적된 경험은 작센하우젠, 부헨발트, 마우트하우젠, 아우슈비츠 등 이후의 수용소를 위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개발된 등록 절차, 수감자 분류, 산업노동조직, 처벌제도, 처분 방법 등은 체계화되어 대륙적 규모로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구조적 변화는 1943년과 1945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당시 산업노동력에 대한 절실한 수요로 인해 정권은 전문화된 하위 분야를 만들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분권화했습니다. 다하우는 독일 남부 전역에 분포된 140가의 이상의 위성시설 네트워크의 중심 노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주요 공장이 파괴되기 시작한 이후 전쟁 산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하우 수용소의 여성을 대거 수용하게 된 것은 이념적 고려보다는 실용적인 인적 자원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국가사회주의 교리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모성으로 제한했지만 군사적 붕괴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현장에서 수감자에 대한 여성 감시가 강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44년부터 시작하여 제국의 주요 여성 수용소인 라펜스브리크에서 많은 여성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들 수감자들은 독일의 전쟁 노력에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는 BMW, 아그파, 메서슈미트 등의 기업체 소유 시설 옆에 세워진 하위 수용소에 전략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SS 행정부는 여성 노동의 중심지로 아그파, 카메라베르크, 알라흐, 뮬도르프, 란츠베르크 카우페링의 4개 하위 수용소를 지정했습니다. 다하우 시스템은 고도로 조직화된 계층적 복합체로 운영되었으며 주요 수용소는 행정, 징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하위 수용소는 다하우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사령관은 SS 경제 및 행정본부 SS 위샤프츠 운에 종속되었습니다. 행정사무실 WBAA 이 사령부는 오스월드의 지휘해에 있습니다. 폴은 수익성, 인력 생산을 감독했으며 수감자를 노예 노동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하위 수용소는 지역 SS 장교들이 운영했지만 업무 배정, 중대한 처벌, 대량 이송 등 주요 결정은 본 수용소의 중앙행정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산 실적과 관련해서는 착취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상의 추정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라흐 하위 수용소는 주당 1,000개가 넘는 수량으로 BMW용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했으며 1만 명이 넘는 수감자의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4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여성으로 구성된 아그파 카메라베르크는 매달 전자퓨즈와 중화기용 점화 타이머 등 정밀 광학 부품을 수천 개 생산했습니다. 성과는 작품당 작업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에웁세헤린네는 수감자의 건강을 희생하더라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부 캠프의 운영 유지를 위해서는 복잡한 물류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식량, 군복, 도구, 의약품은 현장에서 생산되지 않았지만 SS 시스템에 배정된 철도 캐러밴이나 트럭을 통해 다하우에서 분배되었습니다.
헤르만 괴링베르케와 다양한 독일 섬유 회사 등 제국의 계약자들이 기본 물품의 배달에 참여했습니다. 일일 식량은 수감자를 일당으로 임대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으로 얻은 자금으로 일부 조달되었고, 위생용품, 의류, 산업 장비는 순환 재고를 갖춘 무장 친위대 물류 부대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다하우를 탄압의 중심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하부 수용소가 중앙 경제 계획에 종속된 산업 세포처럼 기능하는 분산화된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그파 카메라베르크는 1944년 9월본 분야의 산업적 확장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대부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출신이었으며 화학 대기업 아이지파르벤의 자회사인 아그파 공장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생산은 첨단 무기를 위한 광학 장치와 전자 부품에 집중되었습니다. 정밀 퓨즈, 폭탄 타이머, 런던을 폭격한 V1 및 V2 미사일의 민감 부품 등이 그 예입니다. 평균 노동 인구는 400에서 500명의 여성으로 극심한 열기, 독성 화학 물질 노출, 열악한 영양 상태, 엄격한 규율이 특징인 산업 환경에서 12시간 이상 교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감시는 심리적 위협에서 체계적인 신체적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제를 적용하는 소수의 감시 집단에 맡겨졌습니다. 알라흐 하위 수용소는 다하우 단지에서 가장 큰 하위 수용소가 되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1만 명이 넘는 수감자가 수용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기능은 BMY에 항공기 엔진을 공급하고 제국 공군성의 물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으로 구성되었지만 1944년 여성 수감자가 늘어나면서 소형 부품 조립, 기계 부품 세척, 자재 운반 등을 전담하는 여성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알라흐의 상황은 필요한 생산량과 BMW 시설에 대한 연합군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인해 특히 열악했습니다. 여성들은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일했고, 매일 검사를 받았으며 악천후 속에서도 일했고, 수감자들에 대한 내부 고발 시스템과 직접 감독이 결합된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습니다. 밀도르프 단지는 연합군의 폭격으로부터 전투기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하 벙커 건설이라는 제국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의 일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서슈미트 미 262 항공기와 특별히 연계되었는데, 이 항공기의 생산은 생산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시설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밀도르프의 수감자들은 현대적 기계도 없이 대규모 발굴 작업을 진행하며 수톤의 석재를 옮기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했습니다. 압사, 탈수, 피로로 인한 사망률이 극심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감시에는 처벌도구, 공격견, 즉각적 제거 위협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남성 및 여성 경비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란츠베르크 카우페링은 다하우 수용소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하위 시설이었습니다. 1944년 6월에 문을 연 11개의 수용소에는 3만 명이 넘는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1944년 3월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한 이후 주로 헝가리에서 강제로 이송된 약 4,200명의 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용자 중에는 극도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수백 명의 소녀와 노인 여성도 있었습니다. 메서슈미트 ME 262와 기타 첨단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는 지하 공장 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구조용 볼을 싣고 시멘트를 붓고 잔해물을 운반하고 산업용 부품을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음식은 물기가 많은 수프와 곰팡이가 핀 빵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위생 상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란츠베르크 카우페링 수감자의 40-50%가 연합군 해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원인은 굶주림, 발진 티푸스, 폐렴, 치료되지 않은 피부 감염, 작업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해 가해지는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다하우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의 총수는 최소 1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인구에는 추방된 유대인, 정치범, 프랑스 레지스탕스, 로마 여성 점령지의 민간인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위 수용소에서 활동하는 여성 SS 경비원의 수는 50명에서 70명 사이였습니다. 비교적 낮은 비율은 카포라고 알려진 협력 수감자의 사용으로 보상되었는데, 카포는 더 나은 생존 조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동료 수감자에 대한 내부 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성 감시 구조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아우프세헤린네는 하위 수용소로 배정되기 전에 라펜스브리크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협박기술, 산업노동조직화, 점진적 처벌 적용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권한은 노동을 직접 감독하는 것에서부터 특별한 처벌이나 징벌적 이송을 위한 수감자 선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하우의 여성 테러 구조는 나치의 전쟁 생산 기계에서 여성을 소모품으로 취급했던 엄격한 군사적, 경제적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의 감시는 소수이지만 치명적인 SS 여성 집단에 의해 제도적 정확성을 갖추고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행동에 대해 법적 결과를 겪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한 사형 집행인 고통의 여주인. hilde너의 전형적인 사례 외에도 다하우 여성 강제 수용소 시스템은 생존자들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다른 인물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발생한 변칙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공포의 도구로 변모시키는 기계의 체계적인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도화된 잔혹함이 어떤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보여준다. 안나 슈미트는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알라흐 수용소에서 활동했습니다. 알라흐는 BMY의 항공기 엔진 생산을 담당하는 신경 중추였으며 조립 라인에 배치된 수감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술적 정확성을 요구했습니다. 극심한 산업적 수요가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슈미트는 에우프세헤린넨 중에서도 그녀를 차별화하는 테러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전형적인 폭발적 폭력의 패턴과는 달랐습니다. 슈미트는 아침 점검 때 근로자들 사이를 체계적으로 걸어다니며 늘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허리띠에 짧은 지팡이를 달고 다녔지만 그 지팡이의 효과는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암시된 위협에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 때 그는 산업용 도구 손잡이를 사용해 얼굴, 손, 갈비뼈 등 특정 부위를 타격하여 생산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고통을 유발하도록 했습니다. 연합국 수사국 문서에는 구체적인 패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슈미트는 위반 사항의 심각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점차 강화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사소한 조립 실수로 인해 때림을 당했습니다. 도구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렌치로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곤함이나 느림의 징후가 나타나면 종종 기절할 정도로 심한 구타가 발생했습니다. 한 폴란드 수감자는 슈미트는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었다. 지팡이가 그녀의 말을 대변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폭력 경제는 냉정한 계산을 반영합니다. 생산을 최소한으로 방해하면서 테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슈미트는 해방되기 전에 실종되었고 결코 체포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탈출을 위해 신중하게 계획했음을 시사한다. 밀도르프 단지에서 페니 바우어는 일반적인 감시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감독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철도 검사팀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지하 벙커 건설을 위한 물류 작업에 참여하는 수감자들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집단적 처벌과 집단적 두려움의 심리적 조작을 적용하는 것에 기초했습니다. 바우어는 따흔 승마 채찍을 주요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수감자를 채찍질할 수 있었고 복종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산된 자의성으로 인해 규칙을 준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1945년 3월에 기록된 사건은 그의 수법을 잘 보여줍니다. 죄수 한 명이 철도 침목을 나르던 중 넘어지자 바우어는 그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는 의료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막사로 끌고 가도록 동료 3명을 강요했습니다. 이틀 후 피해자는 내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바우어는 시신을 교육적 교훈으로 계속 전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또한 치명적인 작업에 대한 선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허약한 여성들에게 폭발물을 운반하고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으며 위험한 작업을 간접적인 제거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ICRC 보고서에 따르면 ICRC에 직접 감독해 7건의 참혹한 사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직업적 사고를 통한 의도적인 박멸 정책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레오폴딘 비터만은 하위 분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카우퍼링2와 6는 다른 전문 분야입니다. 즉, 구금 공간을 고문 도구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발진 티푸스, 영양실조, 과로로 인해 대량 사망이 발생하는 복합단지에서 비터만은 생활 조건을 임의로 통제함으로써 고통의 또 다른 차원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적인 방법은 막사들 사이에서 매일 밤 내부 이동을 조직하는 것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지역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수감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작업은 사전 통지 없이 근무 외 시간에 수행되어 극도로 혼잡한 환경을 조성했고, 이로 인해 질식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비터만은 또한 처벌 감방의 예방적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최소한 12개의 독립적인 증언은 그가 음식이나 물 없이 장기간 수감자들을 임의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이런 관행은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머리 색깔, 지리적 기원 또는 단순히 개인의 기분 등 완전히 임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1945년 4월 미군이 도착하기 며칠 전 비터만은 다른 SS 요원들과 함께 실종되었습니다. 이후의 조사는 그녀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어떤 법적 절차에도 그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탈출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시사합니다. 에르네스틴 브레너는 아그파 카메라베르크에서 일하면서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피하고 심리적 테러와 기본적인 욕구의 체계적 조작을 선호하는 통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500명의 여성이 나치 무기용 광학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브레너는 계산된 박탈과 끊임없는 위협을 바탕으로 한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도구는 식량 분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였습니다. 그는 집회 중에 수감자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면 막사 전체의 점심 식사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또한 발열, 감염된 농약, 열린 상처가 있는 여성에게 고의로 의료 치료를 거부하면서 의료 서비스는 향상된 업무 성과를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너는 우리를 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 즉 굶주림, 권위, 절박함 등을 이용해 우리를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접근 방식은 직접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었지만 물리적 증거가 덜 남았고 이후 범죄에 대한 기록이 복잡했습니다. 브레너가 권한을 행사했던 구역에서 장기간의 기아로 인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소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 최대 10일간 체계적으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브레너는 해방 이후 실종되어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수감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개발한 다양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각 분야는 특정 환경에 맞춰 잔혹 행위를 자행했지만 모두 근본적인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즉 생사에 대한 재량권, 관리 도구로 과도한 처벌을 사용하는 것, 치명적인 노동을 위한 희생자를 선택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강제수용소 시스템 내에서 에웁세헤린넨의 운영은 SS 경제행정부가 작성한 내부 규정에 따라 규제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비원이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규율, 폭력 사용, 수감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정한 공식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웁세헤린넨은 생산적 효율성과 기능적 공포의 적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론적으로는 작업 속도를 방해하거나 노예 노동을 쓸모없게 만드는 처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수감자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다양한 군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대 3일간의 일시적 식량 박탈, 사소한 위법 행위에 대한 어두운 감방 감금, 신체의 부드러운 부위를 허가받은 곤봉으로 때리기, 생산성이 낮을 경우 식량 배급량 감소,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인 징벌적 노동도 규제되었는데 이는 주로 극한 기온에서의 청소 작업이나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형태의 노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웁세헤린넨 자체는 내부 통제 메커니즘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각 하위 캠프의 고위 감독관은 생산성과 처벌 빈도를 평가한 주 캠프 사령부에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허가 없이 불필요한 폭력으로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한 여성 경비원은
전직, 강등 또는 징계 절차를 포함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예외적인 경우였고 형사적 결과를 수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성에 비해 아우프세 헤린네는 직접적인 신체적 파괴보다는 행동 통제와 굴욕에 더 중점을 둔 처벌을 가했습니다. 부엔발트와 작센하우젠 같은 수용소의 남성 경비원들은 소총, 공격견, 잔혹한 신문 기술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은 반면 여성 직원들은 종종 곤봉 사용, 조직적인 모욕, 음식, 휴식,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의 조작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는 덜 심각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심리적 간갑과 점진적인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춘 방법을 의미합니다. 4월 혁명, 제국이 죽어가던 시기. 1945년 4월 중순, 제3제국은 여러 방향에서 조율된 군사적 압력으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동쪽에서 공격을 가하는 반면 영미군은 서쪽에서 진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SS 최고사령부는 강제 수용소가 해방되고 그들의 범죄가 국제적인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가피한 전망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대응은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서 가장 잔혹한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 명령, 즉 죽음의 행진으로 알려진 강제 퇴거였습니다.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SS 위어샤프츠 수용소 관리위원회는 다하우와 그 하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단순한 전술적 철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물류작전으로 위장한 체계적인 박멸 방법이었습니다. 압수된 문서에 따르면 기본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즉, 작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모든 수감자를 대피시키고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수감자는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시는 WBA 본부에서 내려져 군사적 정확성을 갖추고 하위 캠프 사령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3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대열로 조직되었고 피로, 불복종 또는 탈출 시도의 징후가 보이면 총을 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은 무장 경비원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아그파 카메라베르크, 알라흐, 밀도르프, 란츠베르크 카우페링의 여성들은 남성 경비원과 군용 무기를 갖춘 소수의 경비대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진군에 편입되었습니다. 대피에는 기본적인 물류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운송 차량, 의료품, 충분한 식량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형상 자연적인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일일 배급량은 빵과 물로 제한되었습니다. 야간 휴식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들은 기온이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인 숲, 들판, 도랑 등 야외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과된 속도는 인간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간당 2분밖에 쉬지 않고 하루에 25에서 40km를 달려야 했습니다. 이 노선은 뮌헨 외곽에서 월프라츠하우sen 및 배드와 같은 마을을 지나 바이에른 알프스까지 이어졌습니다. 톨츠는 진흙투성이의 시골길을 따라 오스트리아 영토로 향했는데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부 구역이 파괴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몇 달간 수용소에서 영양실조에 걸려 약해졌고 행진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거나 비틀거리거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여성은 즉시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미국 제42 보병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대피 경로 3곳에서만 2,309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부 행진은 10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인 헬른브레히츠에서 즈보다우까지 대피한 여성 대열은 도보로 22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580명의 여성 중 최종 목적지에 살아서 도착한 사람은 118명뿐이었습니다. 다하우 수용소의 하위 수용소에서의 대피 행진은 SS 사령부가 물류 및 지형적 기준에 따라 미리 설정한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길고 잘 기록된 경로 중 하나는 헬른브레히츠와 즈보다우를 연결하는 경로로 바이에른과 보헤미아의 산악과 숲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 경로의 평균 고도는 600m가 넘었고 다양한 경사도를 가진 구간이 많았으며 봄비에 비포장도로가 침식되었고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부 구간이 파괴되었습니다.
경로는 도심을 피하고 외부 관찰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농촌 경로를 따라 우회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노력은 합리적인 인내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현대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여성이 험난한 지형을 25에서 30km 걷는 데는 하루에 2,500에서 3,000kcal가 필요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4월 행군에 동원된 강제 수용자들은 하루 평균 4바에게서 600kcal의 칼로리를 섭취했는데, 이는 검은 빵 한 조각 150kcal과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가을이나 우물 또는 쌓인 비에서 얻은 물로 구성되었습니다. 탈수 증상과 저혈당 그리고 밤에 추위에 노출되면서 2, 3일째부터 몸이 엄청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측면에서 SS 사령관들은 평균 이동 속도를 시속 3에서 4km로 설정했고 행군 1시간마다 5분 미만의 휴식 시간을 두었습니다. 독일군이 겨울 전역에서 사용한 피로 모델을 적용하면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 수감자들은 24시간마다 20%의 기능 저하율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5일 연속 수감 후에도 수감자 중 절반 미만이 최소한의 이동 능력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상 사망률 추정치는 세그먼트별로도 모델링될 수 있습니다. 알라츠에서 바트까지의 경로와 같은 경우 톨츠 약 60km 내에서 연합군의 보고에 따르면 300, 500구의 시신이 남겨져 있었으며 날씨와 직접 감시, 강제적인 진군 속도에 따라 사망률이 20-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가 오거나 기온이 낮을 때 또는 집행당국이 지연에 대한 즉각적인 처형과 같은 강압적 조치를 취할 때 이러한 비율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대피 과정에서 아우프스 헤린네는 하위 수용소의 감시 기능을 능가하는 행정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비교적 수동적인 내부 감독 업무와는 달리 행진 중에는 직접적인 치명적 책임을 맡았습니다. 연합군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몇몇 여성 경비병이 수감자들을 불복종 또는 행렬의 징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접 처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안나 베커는 행진 둘째 날 소변을 보려고 멈춰달라고 요청한 수감자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시신은 도랑에 버려졌고 행렬은 정해진 리듬을 깨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프리다 리들은 행진 중 쓰러진 임산부를 여러 번 발로 차서 내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시신은 나뭇가지로 표면이 덮여 있었고 집단은 매장하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여성 경비원들은 짧은 휴식을 지시하고 어떤 수감자가 배급된 빵을 받을지 임의로 결정하고 더 이상 수감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여성에 대한 즉결 처형을 완곡하게 표현한 용어인 집단에서 해임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이러한 대피로 인해 나타난 극도로 높은 사망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진 중에 사망한 수감자 대부분은 공식적인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시골길이나 숲길에 흩어지거나 배수로에 버려졌습니다. 미국 제1보 병사단은 펜츠버그와 바트 사이에서 단 하루에 400구 이상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톨츠점 많은 피해자들은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고 골절이 되었고 심각한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제45사단의 제임스 J. 키팅 대위는 알라흐에서의 대피 행군 경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1945년 4월 30일자 보고서에서 18km에 걸쳐 789의 시체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 처형당한 흔적을 보였다. 그의 부대가 찍은 사진은 나중에 다하우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어 미국 검찰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진의 재건은 근본적으로 생존자들의 증언에 달려 있었습니다. 카우페링에서 피센으로 행진하던 폴란드 포로인 완다에스에는 3일째 되는 날, 원래 300명의 여성 중 겨우 60명만이 살아남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경비원에 의해 처형당했거나 밤에 저천증으로 죽었습니다. 프랑스 강제 수용소 출신인 리즈마리티는 아그파에서 코셸까지 10일간의 행군을 비밀리에 기록한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는 전쟁 중에도 보존되었습니다.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서의 죽음의 행진은 제3제국의 붕괴에서
가장 체계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가스실과는 달리 이러한 대피는 영구적인 물리적 구조물을 남기지 않았지만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인간의 흔적만 남겼습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기억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거부하는 경험을 증언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직면했습니다. 다하우 붕괴, 모든 것이 끝난 날. 1945년 4월 29일 아침은 현대 유럽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의 확실한 종식을 알렸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미 7군 42 보병사단과 45 보병사단의 병력이 다하우 수용소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그곳을 습격했습니다. 군인들이 발견한 것은 조직적 잔혹 행위에 대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전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하우는 그저 또 다른 강제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후 나치 학살 시설 전체의 기반이 된 건축적 원형이었습니다. 1933년 개관 이후 이 마지막 날까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사를 통과했고 적어도 41,500명이 굶주림, 처형, 살인적 노동, 사이비 과학실험 등의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미군의 초기 보고서는 종말론적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수백 개의 시체가 중앙 안뜰에 장작처럼 쌓여 있었고 막사는 뼈만 남은 수감자들로 가득 차 서 있기도 힘들었으며 주요 선로를 따라 주차된 철도 차량에는 부패가 진행 중인 시체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마차들은 며칠 전에 부엔발트에서 출발한 대피 행렬의 일부였으며 연합군이 접근하자 버려졌습니다. 주요 수용소 내부에서 군인들은 3만에서 3만 2천 명의 살아있는 포로를 발견했는데 그중 많은 수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 의료 보고서에는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의 뚜렷한 징후가 기록되어 있었고 치료되지 않은 감염된 상처와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성인 수감자의 체중이 40kg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공식 사령관 에드와르드 바이터는 며칠 전에 도망쳤습니다. 남아있던 SS 장교인 마틴 바이스는 즉시 체포되었고 이후 다하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기 며칠 전부터 최종 붕괴의 조짐이 뚜렷했습니다. 히틀러의 죽음, 베를린 함락, 연합군의 멈출 수 없는 징역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SS 장교, 관리자, 특히 하위 수용소에 배치된 여성 직원들이 서둘러 떠났습니다. 알라흐, 아그파, 밀도르프, 란츠베르크 카우퍼링의 아우프세, 헤린네는 상반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피 행진에 참여하라는 명령, 위험스러운 문서를 파기하라는 명령, 민간인들 사이에 숨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식별 가능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대규모 탈출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원 중 다수는 제복을 죄수복이나 농민복으로 갈아입었고 남쪽으로 도망치는 독일 난민들 사이에 섞이려고 노력하거나 친척이나 정권 지지자들의 집에 피신했습니다. 몇몇은 비밀 조직의 도움을 받아 오스트리아로 탈출하거나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살아남은 포로들은 연합군 군사 신문관들에게 귀중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한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일치한다. 즉, 연합군의 폭격 소리와 포격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던 4월 25일과 28일 사이에 여성 경비병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카우페링의 한 헝가리계 유대인 수감자는 4월 27일에 4명의 수용소 수감자가 베르마흐트 트럭을 타고 시설을 떠나면서 물품과 개인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추방자는 경비원들이 4월 25일에서 26일 밤에 수감자 기록과 명단을 소각해 나중에 수감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베르크에서 두 목격자는 4월 26일에 SS 여성들이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포기하고 경비 임무를 협력한 수감자와 2명의 독일 청소년에게 맡겼다고 보고했습니다. 3일 이상 동안 수감자들은 연합군 순찰대가 도착할 때까지 직접적인 감독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생존자들은 아우프세 헤린넨이 최근 며칠 동안 시스템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폴란드 포로나 강제 민간 노동자로 가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군복을 벗고 시골길로 도망쳤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수감자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민간인들 중에서 자신을 처형한 사람들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다하우 또는 그 주변에서 적어도 8명의 여성이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포의 대부분은 석방된 수감자들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에윕세헤린넨을 독특한 신체적 특징, 흉터, 문신 또는 지역 억양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안나 W는 미국 군인들과 마주쳤을 때 민간인 요리사로 가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바이엘은 억양과 목에 있는 모반을 기억하는 3명의 생존자가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었지만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에 이송 중에 실종되었는데 이는 전직 나치 관리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즉각적인 처벌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전쟁범죄수사국이 194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하우 하부 수용소에 배치된 SS 여성 중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체포된 사람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하우의 해방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억압 구조의 눈에 띄는 붕괴를 상징합니다. 탈출한 아우프세헤린넨은 전후 사법제도가 모든 책임자를 잡는 데 부분적으로 실패했음을 상징하지만 나치의 탄압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회적 공모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찾기 힘든 정의, 붕괴 이후의 운명. 하우수용소의 여성 경비원들에게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복잡한 회피, 제한된 기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처벌 면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아우프세헤린넨은 연합군이 해체하기 시작한 범죄 조직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는 미국군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군사 정보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농촌 지역을 찾아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로 가는 미리 정해진 경로를 택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짜 이름, 민간인 옷, 나치 전직 관리들을 위한 비밀 지원 네트워크에서 제공한 변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바이에른의 삼림지대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1946년 12월 뮌헨 전쟁범죄본부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다하우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여성 중 최소 85명이 아직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일부는 외딴 농촌 지역으로 이주했고 다른 일부는 동부 지역에서 추방된 독일 난민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군은 이 여성들을 추적하기 위해 3가지 주요 방법을 수립했습니다. 석방된 수감자에 대한 체계적인 신문, 하부 수용소에서 압수한 기록에 대한 교차 확인, 개인 데이터와 신체적 특징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작성입니다. 1946년 바이에른 전쟁범죄조사위원회는 언론과 라디오를 통해 전직 나치 관리들의 존재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조장하는 대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전후 사법체계가 수색 방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보여주는 문서화된 체포 사례가 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1947년 11월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풀려난 한 죄수가 그녀의 독특한 모반과 바이에른 억양을 기억해내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위해 뮌헨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알라흐에서 복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회수된 SS 명단에 있었습니다.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인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1948년에 석방되었습니다. 에르네스틴 브레너는 1945년 6월 뮌헨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안나 수녀라는 종교적 이름으로 수녀원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에 실시한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흔적은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페니 바우어는 ICRC의 공식 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체포되지 않았고 그 후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6년에서 1948년 사이에 미국 군사재판소와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인민법원이 강제수용소 요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45년 11월과 12월에 다하우에서 열린
미국대 마틴 고트프리트 바이스 등 재판은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SS 여성들이 주요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증언 중에 수많은 여성 경비원들이 언급되었고 이로 인해 2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46년에 그라츠와 린츠 법원이 죽음의 행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성들을 상대로 특별 심리를 열었습니다. 증거를 얻는 것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수감자가 이름을 전부 기억하지 못했고 서류는 불완전하거나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은 종종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인민법원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포된 SS 여성들에 대한 즉결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날과 같은 날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루스 힐드너의 경우 외에도 1946년과 1947년에 다하우 하부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했던 여성 중 최소 3명이 총살형에 처해졌습니다. 아우프세헤리는 위 최종 목적지는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공모한 혐의로 5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증언을 통해 구체적인 폭력 행위가 입증되자 다른 사람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처벌도 피했습니다. 1950년 유엔 재정착 사무소의 기록에는 오스트리아와 서독의 이주민 수용소에 피난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짜 신분으로 생활했던 전직 경비대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64년에 작성된 루트비 히스부르크 전쟁 범죄 문서센터의 최종 보고서는 다하우 하위 수용소에서 복무했던 SS 여성 중 정식 재판을 받거나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다수는 유럽 재건의 익명성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처벌 면제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SS가 조직적으로 파일을 파기하면서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연합군의 우선순위는 고위 장교들을 기소하고 하급 인원들을 강등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자원 제한으로 인해 철저한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나치 전직 관료들이 서독의 새로운 국가구조에 점차 통합되면서 보호와 침묵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다하우 여성 직원에 대한 기소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포괄적인 정의를 달성하는 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연합군의 노력, 생존자들의 보고, 특정 범죄에 대한 부분적 문서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이웁세에린느는 법적 책임을 면했습니다. 단지 소수만이 잡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재판이 더 빠르고 종종 치명적이었던 동유럽에서였습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완전한 정화나 효과적인 집단 처벌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탈출 경로는 효율적으로 작동했고 기록 보관소는 체계적으로 파기되었으며 전후 독일의 사회적 침묵으로 인해 많은 범죄자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다하우는 1945년 4월 29일에 해방되어 12년간의 학살 수용소 운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직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한 많은 여성들에게는 전쟁이 개인적인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처벌 면제는 전후 정의의 조용한 비극 중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갚지 못한 역사적 빚이 되었습니다.